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집안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의 수법은 극도로 잔인했고 그녀의 지갑까지 가져갔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이것이 강도 사건에서 비롯된 흉악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장례식장의 인턴 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자 했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본격적인 직업 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녀의 가족들이 먼저 그녀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될 줄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레이첼 앤더스 살인사건입니다. 사라진 인턴과 닫힌 옷장 문. 사건의 배경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주도이자 주 내 최대 도시인 콜럼버스입니다. 인구 약 90만 명의 이 도시는 미국 중서부의 핵심 도시로서 교육, 의료, 금융을 경제의 주축으로 삼고 있었죠. 북미 최대 대학 중 하나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가 있어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죠. 항해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을 땄으며 공상과학 소설가 필립 K. 딕의 출신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생활비가 저렴해서 주거와 생업을 이어가기에 이상적인 도시로 꼽힙니다. 2018년 1월 28일 저녁 8시경 한 평범한 아파트 건물 앞으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와 노상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젊은 금발 여성이 차에서 내렸죠. 그녀의 손에는 핸드백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막 사온 저녁 식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막 퇴근한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차가운 밤 공기 탓에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져 아파트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려던 순간 문득 오후에 남동생에게 아파트 열쇠를 빌려줬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뒤져 몇 초 만에 예비 열쇠를 찾아냈고 열쇠 구멍에 꽂아 가볍게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낮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누군지 확인하기도 전에 한 거구의 남자가 그녀를 맹렬히 덮쳤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꽉 붙잡은 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아파트 현관문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복도는 다시 어둠과 정적 속으로 잠겼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1월 29일 쇼 데이비스 장례식장의 매니저인 로스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인기 있는 어시스턴트인 레이첼 앤더슨이 직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미리 휴가를 낸 적도 없었죠. 로스는 레이첼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성실했던 레이첼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로스는 레이첼의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저녁 로스는 동료 한 명과 함께 레이첼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며 레이첼의 이름을 크게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로스는 휴대폰을 꺼내 아파트 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관리 규정상 입주민의 명확한 허가 없이는 관리인도 함부로 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로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 프랭크 스카니와 그의 부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로스는 두 경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어젯밤부터 레이첼과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평소 그녀의 성실한 성격상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이죠. 두 경관의 협조로 마침내 아파트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풍경은 너무나 평범해 보였습니다. 거실은 평소처럼 잘 정돈되어 있었고 문이나 창문 어디에도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죠. 그런데 로스의 눈에
식탁 위에 놓인 뜯지 않은 패스트푸드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봉투에 붙은 영수증 메모를 보니 어젯밤에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로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레이첼은 평소 매우 깔끔한 성격이었기에 음식을 먹지 않았더라도 절대 식탁 위에 저렇게 방치해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로스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경찰관에게 아파트를 철저히 수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프랭크 경관은 이에 동의하고 로스와 동료를 데리고 방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침실로 들어섰을 때 로스의 시선이 우연히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듯 보였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다가가 힘껏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옷장 안에는 레이첼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린 채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죠. 프랭크 경관은 즉시 아파트 전체를 폐쇄하고 무전을 통해 법의관과 지원 병력을 호출했습니다. 초기 현장 조사 결과 레이첼의 상반신에는 아무런 옷도 걸쳐져 있지 않았고 하반신은 얇은 담요로 대충 감싸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검은색 옷가지가 감겨 있었는데 그 옷의 일부는 그녀의 입속으로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현장의 참혹함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기를 느꼈습니다. 24번째 생일에 멈춘 꿈과 잔혹한 진실. 피해자 레이첼 앤더슨은 1994년 1월 28일 오하이오주 워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은 정확히 그녀의 24번째 생일이었죠. 그녀는 비아 앤더슨과 패트리샤 앤더스 부부의 장녀로 아래로는 사랑받는 남동생 존이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자랑이었죠.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했던 그녀는 2012년 워런 하딘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전국 우등생협회 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축구팀과 배구팀에서도 활약하며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레이첼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장례업에 종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장례식장 매니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 꿈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영스타운 주립대학교에 진학해 시신학을 전공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우등생 명단에 여러 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신시내티 장례과학대학에 진학하여 2016년 장례과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오하이오주 장례식장 협회의 정식 등록 회원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콜럼버스로 이사한 레이첼은 쇼 데이비스 장례식장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07년에 설립되어 5대째 이어오고 있는 이 유서 깊은 장례식장은 수천 가구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곳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이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으며 인턴 기간이 거의 끝나 정직원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그녀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그 추운 겨울밤에 갑작스럽게 멈춰버렸습니다. 현장 감식이 끝난 후 레이첼의 시신은 법의관 사무실로 옮겨져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레이첼은 성폭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잔인한 고문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군데 찔린 상처가 있었고 목에는 뚜렷한 교살 흔적이, 두피에는 심각한 찢김이, 두개골에는 다발성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치명상은 뒷목을 뚫고 들어가 왼쪽 뇌까지 도달한 깊이 20cm 이상의 자상이었죠. 가해진 힘이 얼마나 셌던지 두개골 일부가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레이첼의 목은 전기담요의 전선으로 단단히 조여져 있었는데 이로 인해 흉쇄 유돌근과 눈꺼풀에 출혈이 발생했고 안구 혈관이 심하게 충혈되는 등 전형적인 질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법의관은 그녀의 발목과 손목에서 뚜렷한
멍과 붉은 자국도 발견했죠. 이는 그녀가 묵교일 당시 살아있었으며 결박을 풀기 위해 격렬히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밧줄과 레이첼의 체내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생체 샘플이 추출되었습니다. 최종 사인은 경찰이 처음 추측했던 목졸림에 의한 질식이 아니라 머리와 목에 가해진 자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주변 지역 주민들을 탐문하고 동료인 로스와 케네디를 포함한 지인들을 조사했죠. 전 남자친구인 클라스도 소환되었지만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남동생 존도 조사했습니다. 존의 진술에 따르면 1월 28일은 누나의 24번째 생일이었기에 축하를 위해 1월 26일에 워런에서 콜럼버스로 왔다고 합니다. 레이첼이 28일에 갑자기 출근을 해야 해서 그들은 하루 앞당겨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다음 날 레이첼과 존은 친구이자 동료인 케네디의 집으로 갔고 친구들이 그곳에서 파티를 열어주었죠. 파티 후 남매는 케네디의 집에서 잤고 사건 당일인 28일 레이첼은 아파트 열쇠를 존에게 맡긴 뒤 케네디의 집에서 바로 출근했습니다. 존은 아파트로 돌아와 짐을 챙겨 워런으로 돌아갔죠. 이 진술은 케네디의 이야기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경찰은 레이첼의 아파트를 2차로 더욱 정밀하게 감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침실 서랍 안에서 레이첼의 핸드백이 발견되었는데 개인 소지품은 있었지만 지갑이 사라진 상태였죠. 그리고 핸드백과 함께 9인치 길이의 스테이크 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첼을 찌른 흉기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으로 추정했지만 레이첼에게 가해진 폭력과 고문의 강도가 일반적인 강도 사건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통제하고 고문하는 것을 즐기는 성향일 가능성이 높았죠. 경찰은 수사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중에게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채취한 DNA 샘플 분석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연방 DNA 인덱스 시스템에 등록된 어떤 범죄자와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기술이 잡아낸 악마, 그리고 드러난 과거.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고 범위를 넓혀 사건 당일 밤거리의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죠. 영상 확인 결과 레이첼이 살해당한 직후 누군가 그녀의 차를 몰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니 범인은 사건 당일 밤 훔친 차를 타고 도시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레이첼의 은행 카드로 여러 대의 ATM에서 현금이 일춘될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이동 경로와 그 시간대 주변의 휴대폰 신호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월 28일 저녁 7시 59분부터 9시 25분 사이에 레이첼의 아파트 근처에 머물렀던 특정 휴대폰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이 번호의 위치 변화는 범행 후 도난 차량의 이동 경로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조사 끝에 확인된 그 번호의 주인은 54세의 앤서니 파돈. 그는 이미 심각한 범죄 전과가 있는 상습 범죄자였죠. 파돈의 인생은 폭력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1979년 3월, 불과 14살의 나이에 심각한 행동 문제로 소년원에 보내졌고 같은 해 12월 위탁가정으로 보내졌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양부모의 아들을 학대했습니다. 1981년 10월 13일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 집에 전화통화를 핑계로 들어가 흉기로 공격하고 $100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여성을 묶고 입을 막아 차 트렁크에 실은 뒤 광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물 위로 떠오르자 확실히 죽이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 머리를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고 파도는 훔친 돈으로 테니스화와 운동복을 사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982년 25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감옥에서도 칼을 소지하거나 방화, 싸움 등을 일삼아 24년을 복역하고 2006년 11월에야 석방되었습니다. 추록 후 조지아주로 가서 가명을 쓰고 살려 했으나 2007년 사기 혐의로 다시 체포되어 20년형을 선고받았죠. 2017년 가석방된 그는 오하이오주로 돌아왔는데 주 정부의 예산 문제와 관리 소홀로 인해 원래 명령되었던 GPS 전자팔찌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가 그를 감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만들었고 결국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그는 2017년 8월에도 차 안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고 6일 뒤에는 무면허 운전 중 칼과 엽총을 소지한 채 검문당했으나 사법 절차상의 실수로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파돈의 여자친구가 레이첼과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위치만으로는 체포하기 부족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CCTV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더 찾아냈습니다. 도난 차량이 한 편의점 앞에 잠시 멈추고 조수석에서 한 남자가 내려 가게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운전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을 조사하여 그 남자가 지역 노숙자인 앤서니 슬리치임을 확인했습니다. 슬리치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중년 남자가 전 여자친구의 카드를 현금화해달라고 부탁하며 수수료를 주겠다고 해서 도왔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그 중년 남자가 바로 앤서니 파돈이라고 지목하며 1월 28일 밤에 이동 경로를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잠복 끝에 경찰은 파돈의 생체 샘플을 확보했고 DNA 대조 결과 레이첼의 몸과 흉기에서 나온 DNA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2018년 2월 9일 파돈은 누나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54세의 상습범은 강도, 납치, 성폭행, 중범죄 살인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죠. 재판은 2020년 2월 4일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로스와 프랭크 경관이 증언했고 2월 5일에는 남동생 조니, 2월 6일에는 수석조사관 아서 홈주가 핵심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파돈은 변호사를 교체해달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기술자들을 불러 차량 경로, 전화신호, 카드 기록 등을 설명하며 파돈을 압박했습니다. 파돈의 누나도 증인으로 나와 동생이 여자친구 카드라며 레이첼의 카드를 줬는데 나중에 뉴스 보고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2월 11일 법의학 전문가가 DNA 일치 결과를 병리학자가 레이첼이 겪은 끔찍한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변호인 레리 토마스는 파돈이 카드를 쓴 건 맞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DNA는 성관계의 증거일 뿐 살인의 증거는 아니라는 억지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4명의 남성과 8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틀간의 심의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사 브라이언은 어떤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아예 없으며 가벼운 처벌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뿐이라며 파돈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역설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파돈은 13분간의 즉흥 진술을 통해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과 출소 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회와 사법 시스템을 탓했습니다.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죠. 2월 20일 배심원단은 사형 공고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16일 맥킨토시 판사는 앤서니 파돈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더불어 심각한 강도 납치 등의 혐의로 63년형을 추가하여 연속 집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레이첼의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이첼의 아버지는 피해자 성명에서 지난 2년간의 소구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폭력적인 상습범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대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모습, 성인 남자가 사회 탓을 하며 자신의 죄를 면피하려는 모습에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24번째 생일날, 범인은 레이첼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녀가 꿈꾸던 찬란한 미래까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남을 위로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녀는 이제 콜럼버스의 송진 기념 공원에 잠들어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허술한 범죄자 관리 시스템이 낳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행정착오나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로 거리를 활보하는 범죄자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시스템의 구멍으로 인한 억울한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